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딸의 졸업식 날, 내 자리조차 없었다. 딸의 아버지와 계모는 맨 앞줄에 앉았고, 나는 강당 맨 끝에 앉았다. 딸은 씩 웃으며 친구에게 말했다. 엄마는 아무도 자길 신경 안 쓰는 거에 익숙해. 내가 일어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내 동영상을 본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영상에서 본 것을 딸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제 이름은 김선희, 올해 63살입니다. 그날 아침도 대전 변두리에 있는 제 작은 원룸에서 늘 그랬듯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여느 때처럼 혼자 시작되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낡은 프렌치 프레스에 커피를 내렸습니다. 3년 전 지훈이가 선물해준 바로 그 프렌치 프레스였죠. 그때만 해도 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전화해서 제 안부를 묻고 저녁은 뭘 해먹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전화는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드문드문 행인만 보이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다가올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기뻐야 할 날이었지만 솔직히 기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리가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나는 부엌에 혼자 서서 도대체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20분 동안 멍하니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옷들처럼요. 파란색 원피스는 장례식에 가는 것처럼 너무 어두워 보였고, 꽃무늬 원피스는 초대받지도 않은 행사에 마치 생일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너무 화사해 보였습니다. 결국 2년 전 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회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상징적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정말로 또 하나의 작은 개인적인 상실과도 같았습니다. 나리가 이 행사에 대해 제게 알려준 것은 딱 한 가지, 행사 한 달 전에 보낸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씨, 주차는 알아서 찾아. 초대장 없어도 엄마가 오면 기쁠 거야. 엄마를 위해 자리를 맡아뒀어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마치 옆집 사람에게 실수로 단수 안내를 하듯 건조한 정보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작 1시간 전에 미리 도착했습니다. 이런 날 대학 근처에서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방에는 조심스럽게 포장한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팔찌였죠. 어머니가 도망치고 저를 할머니 손에 맡긴 후 저를 키워주신 바로 그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제게 가족은 신성한 것이며,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엄마는 자식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항상 그림자 속에 머문다고요. 어리석게도 저는 최근까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강당 안은 이미 꽤 붐볐습니다. 저는 입구에 서서 마치 저를 고통에서 지켜줄 것처럼 가방을 꽉 쥔 채 하는 얼굴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들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지훈이와 미나는 인생의 주인처럼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딸 하윤이와 서윤이는 두 마리의 작은 참새처럼 옆에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는 제 전남편인 성진 씨가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현재 부인인 서연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를 위해 붙여놓은 듯한 미소를 띤 채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구역을 통째로 차지했고, 좌석에는 행사 프로그램 책자와 미나의 가방, 아이들의 외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족을 만든 사람이 지금 출구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만 빼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연 씨가 한 말에 웃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진 씨는 고개를 젖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밤에 악몽을 꾼 그를 간지럽힐 때나 집에서만 그렇게 웃곤 했습니다. 미나는 램프 불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과시하듯 조심스럽게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진 씨마저도
마침내 저 없이 이상적인 가족 그림을 완성한 것처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강당맨 끝으로 걸어가 출구 옆 마지막 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리가 학위증을 받을 때 볼 수 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족 사진에 우연이라도 찍히지 않도록요.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은 수년에 걸쳐 거의 자동적으로 익혔습니다. 행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밝은 미래, 가족의 중요성, 지지, 단결에 대한 연설이 2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리가 무대로 불려나갔을 때 박수까지 쳤습니다. 그녀가 자신있게 앞으로 나아가 학장과 악수하고 재빨리 객석을 훑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의 시선은 곧장 첫 줄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고 아버지에게 손키스를 날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 행복하고 충만해서 갑자기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뒷줄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도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저를 찾아낼까, 혹시나 다가올까 해서요. 그들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 사진사가, 그 다음에는 휴대폰으로요. 웃음과 농담이 오갔고 아이들은 나리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어른들은 마치 그녀가 태양이고 자신들이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인 것처럼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저는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왔습니다. 저기 우리 엄마예요.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치고 있는 서현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나리가 감탄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주셨어요. 특히 제 생모가. 그녀는 가볍게 경멸적인 손짓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마 역할보다 할머니 역할을 더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녀의 친구 무리가 웃었습니다. 웃기지는 않지만 분위기를 맞춰줘야 할 때 짓는 그 어색하고 예의 바른 웃음이었습니다. 착한 눈을 가진 키 작은 친구 한 명이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마 뭔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지만 나리는 이미 그들을 이끌고 출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새로 생긴 스테이크하우스에 데려간대요. 물론 아빠 돈으로요. 아니, 학교에서 내주는 거지. 또다시 웃음, 또다시 기쁨, 또다시 저를 위한 자리는 없는 계획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구로 향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가 벽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구겨진 행사 프로그램 책자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밟고 누군가 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를 주워 조심스럽게 펴고 졸업생 명단 위로 손가락을 쓸어보았습니다. 박나리, 임상심리학 박사, 제 딸, 제가 한때 2가지 일을 하며 키웠던, 밤새 교과서를 붙들고 씨름했던,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키웠던 바로 그 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그녀를 강하고 독립적인, 그녀가 원하던 모습으로 키웠습니다. 이제는 제게 간단한 고마워라는 말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하고 독립적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여러 세대의 행인들이 스쳐 지나간 익숙한 거리를 달리며 한때 나리를 수업 후에 마중 나갔던 정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어느 동네에 사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고 그 위에는 졸업식에서 가져온 접힌 프로그램 책자와 제가 끝내 그녀에게 주지 못한 은팔찌만 놓여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더욱 좁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 내 가구인데도 이런 날에는 벽이 유난히 압박해왔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책자를 팔찌 옆 식탁 위에 놓고 그 2가지 물건을 마주보고 앉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랐고 그저 무겁고 끈적한 피로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영화처럼 주인공이 벌떡 일어나 짐을 싸고 멋진 대사를 읊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중요한 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적어도 저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치 오랜 감기 끝에 마침내 열이 내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습관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입맛이 없은 지 3주가 넘었지만 습관처럼 사두었던 약간의 요거트와 베리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저만을 위한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곳에서 요리 레시피나 화초 심는 법, 작은 아파트 수납 팁 같은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무언가를 녹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대전에 사는 어떤 외로운 여자가 하는 말을 누가 듣기나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레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선반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심지어 책장에 책들을 색깔별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집이 더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리와 지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먼지 쌓인 앨범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소리내어 문장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저절로 정리되었습니다. 30여 년의 모성애를 어떻게 설명할까? 야간 근무, 걱정, 비 오는 날 창가에 서서 아이들이 늦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일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인생에서 지워져 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할까? 점심때쯤 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 저는 노트북을 식탁 위에 놓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에 예쁘게 비치도록 했습니다. 몇 분 동안 검은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그저 바라보다가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 딸의 박사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흘러나왔습니다. 미리 써둔 대본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카메라, 그리고 수년간 제 안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웃들에게 가끔 하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다 괜찮아, 애들이 바빠서, 그래, 다 이해라고 하던 예의 바른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리의 학비를 어떻게 됐는지,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은이와 미나가 휴가를 즐기는 동안 손주들을 어떻게 돌봤는지, 초대받지 못한 생일 파티, 불리지 않은 가족 사진 촬영, 그리고 마치 남처럼 그들의 삶을 밖에서 지켜봐야 했던 이야기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커리어, 사생활, 제 자신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엄마는 그래야 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인내하고 보살피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목소리는 때때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행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줄에 앉아 있었는지, 나리가 아버지와 서연 씨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는지, 사진사가 부모님만 나오라고 할 때 통로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저는 제 엄마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해서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영상은 18분짜리가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 제목은 그냥 당신의 자녀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붙였습니다. 노트북을 끄고 창가에 앉아 저녁 도시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안도감은 아니지만 어떤 기묘한 올바름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알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맨 먼저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년간 아이들의 메시지를 기다리던 습관이 이제는 관성처럼 남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했는데 화면에 새 알림 87개가 떠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오류거나 광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열었을 때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 영상이 하룻밤 사이에 수천 회 조회되었습니다. 댓글은 수십, 수백 개였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이걸 소리내어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 제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제 나이 또래의 여성들이었고 비슷한 아픔과 사연을 가진 엄마, 할머니, 이모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딸이 5년째 연락이 없다고 썼고 누군가는 손주들이 엄마 친구를 할머니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결혼한 후로 남처럼 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울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10시쯤 되자 휴대폰이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카톡 메시지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지훈이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10초 동안 화면을 보며 받기를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마치 18살 첫사랑의 전화를 기다릴 때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제정신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흥분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나는 아침부터 울고 애들은 질문하고 미치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인지 아세요? 미나 지인들이 벌써 다링크를 보냈어요. 회사 동료들이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요. 이건 우리 집안일인데 어떻게 그런 걸 올릴 수가 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떻게 알게 됐니? 저는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나 친구가 보내줬어요. 엄마, 이거 당장 삭제하셔야 해요. 왜? 저는 여전히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고 내 경험이고 내 감정이야.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했을 뿐이야.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고 남의 사진을 올리지도 않았어. 내 감정에 대해 말한 거야.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이건 무슨 협박 같아요. 우리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기쁨 없이 씩 웃었습니다. 36년 동안 엄마 노릇하면서 별의별 역할을 다 해봤지만 조종자는 아직 안 해봤단다. 나는 그냥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했을 뿐이야. 긴 침묵. 그러고 나서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둔 듯 짧은 한숨을 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에 나리가 전화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끔찍한 모습으로 비췄어. 아빠는 충격받으셨고 서연 아줌마는 울고 있어. 오늘 직장 동료들이 엄마 영상을 보여줬어. 이게 내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나 해? 그럼 너희들의 수년간의 침묵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조종하고 있는 거야.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어. 이건 비전문적이야. 나리야, 나는 더 이상 편한 사람이 될 의무가 없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편한 엄마, 편한 할머니,
너희들의 무관심을 위한 편한 표적이 될 의무 말이야. 먼저 우리랑 얘기를 했어야죠.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전화 통화 사이에? 내가 초대받지 못한 어떤 가족 저녁 식사 사이에? 아니면 너희가 내가 없는 척하던 그 순간들 사이에? 그녀는 몇 초간 말이 없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었고 댓글은 불어났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2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미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고 계세요. 저는 몇 번을 다시 읽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도 망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조회수는 매일 늘어났고 댓글은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여러 도시의 여성들이 자신의 비슷한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저녁마다 부엌에 앉아 이 댓글들을 넘겨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수년간 상처를 삼키고 눈물 너머로 미소 짓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던 어머니, 할머니, 이모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이들에게서는 전화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침묵. 예전처럼 드물게 전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전화해볼까, 문자를 보내볼까, 그들을 대중 앞에 내세운 것에 대해 사과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다시 그들의 마지막 말, 그들의 분노, 그들의 비난, 그리고 내가 수년간 어떻게 느꼈을지 단 한순간도 생각해보려 하지 않았던 그들의 완전한 무관심을 떠올렸습니다. 영상 게시 2주 후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진짜 종이 편지였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 이름이 박나리 임상심리학 박사라고 그녀의 클리닉 로고가 밝힌 편지지에 큼지막하고 비즈니스적인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닐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뜯어서 읽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엄격하고 건조한 어조였습니다. 어머니께 최근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일들과 어머니의 공개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저와 오빠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께 가족체계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상담 제안, 클리닉 주소와 전화번호, 행동 패턴과 정서적 장애에 대한 문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을 담아 안부를 전하며 심지어 그냥 날이라는 서명 대신 박나리 박사 드림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앉아 그 종이를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딸은 제 고통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제가 환자이고 자기를 키운 엄마가 아닌 것처럼 공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아마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편지를 그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간단한 사과 대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의학적 분석을 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자신의 감정이 조종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자신의 고통이 이미 임상적 사례가 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댓글 창은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독하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 까다롭다는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 썼습니다.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해지면 그들은 당신이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 그것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쉽습니다. 저는 카메라에 대고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영상은 이틀 만에 1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
그리고 한때 부모님을 서운하게 했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성인 자녀들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제 채널을 다루기 시작했고 신문 기자들이 연락해왔으며 토크쇼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상치 못한 인기 속에서도 가장 큰 공허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아이들에게서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면서 습관적으로 내일은 혹시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닐 거야. 저는 제게 괜찮아졌다고 주입하려 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휴대폰으로 손을 뻗어 그들의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고 그저 추억하고 싶었습니다. 9월, 제 64번째 생일. 지난 36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카드도, 심지어 메신저의 건조한 메시지 하나도 받지 못한 첫 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혹시라도 기억해 줄까? 날이나 지훈이 누구라도 짧게 축하해라고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는 잠잠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하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커피를 내리고 텔레비전을 켜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저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보며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유치원에서 엄마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고 그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의 낯선 여성들에게서 축하 인사가 왔습니다. 마지막 영상 댓글에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개인 메시지로 그리고 이메일로 카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분은 집으로 꽃다발 배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선희님, 생신 축하드려요. 당신은 영감을 줍니다. 영상 감사해요. 행복과 건강을 빕니다. 이날이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꽃이 놓여 있었고 휴대폰에는 새 메시지 알림이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따뜻해졌습니다. 네, 제 아이들도 손주들도 친척도 아니었지만 저를 신경 써주는 사람들, 제 말에서 자신의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하나의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제 생일, 텅 빈 전화기, 낯선 사람들에게서 온 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남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도록 스스로를 길들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화들을 기다리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요. 그리고 전화가 오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원하면 시간과 장소와 말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퍼나르고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손녀 하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11살 아마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만큼 충분히 컸거나 누군가 도와줬을 겁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 영상 봤어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5분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전화하고 싶었는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하지만 지금 제 어떤 행동이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정말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좋겠다. 네가 더 크면 얘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머니가 곁에 있을게. 답장으로 하트와 슬픈 이모티콘 2개가 왔습니다. 그 후 며칠 뒤 동생 서윤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10살,
할머니, 보세요. 이거 제 가게도 숙제예요. 할머니도 있어요. 아빠가 할머니가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줬다고 했어요. 저는 사진을 열었고 아이의 손으로 그린 제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빠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준 김선희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그 그림을 보며 인생이 때로는 얼마나 이상하게 펼쳐지는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보지 못할 때 손주들은 모든 금지와 침묵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자신들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요. 10월은 이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는 발코니에 앉아 시든 화초잎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녹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선희 씨. 저 미나예요.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과 같은 공격성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는 서론 없이 시작했습니다. 이건 도를 넘었어요. 지훈 씨한테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학부모요? 제가 무슨 상관인데요? 어머니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학교에 전화해서 질문하고 항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교 교장일 수 있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지훈 씨는 신경쇠약 직전이에요.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교육청에 불려갈 판이에요. 해고당할까봐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게 다 내 영상 때문이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의 계속되는 대중 앞에서의 고해성사 때문이에요. 관심이 부족하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고 계시잖아요. 저는 천천히 차분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나야,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니? 저편에서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침묵을 멈췄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지훈 씨는 미쳐가고 애들은 어른들 얘기를 듣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해 줄 때가 된 거 아닐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학교까지 위협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그냥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이야.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손에 휴대폰을 든 채 한참 동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우스웠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그들에게 그림자였는데 이제 갑자기 위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성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선희 씨, 안녕.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지쳐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요?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 지훈이, 아이들, 미나 모두 난리야. 나리도 마찬가지고 화내고 걱정하고 있어.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진 씨, 나는 30년 동안 침묵했고 편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참았어요. 이제 나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모두의 인생을 망치는 거 그만해. 저는 씩 웃었습니다. 누구 모두요? 생일 축하도 안 해준 사람들? 졸업식 후에 전화도 안 한 사람들? 아니면 사과 대신 공식적인 진단서를 보낸 사람들? 그는 침묵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 예민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항상 너무 무관심했죠.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네요.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제 말을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못해 듣는 것일 수도 있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저를 비난하려 해도 더 이상 제가 없는 척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무너지는 모습도 없이 그저 차분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학부모들이 어떻게 항의하는지, 전 남편이 어떻게 멈추라고 요청하는지, 며느리가 저를 가족 파괴자로 비난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수년간 침묵하면 그의 진실은 댐 뒤의 물처럼 내면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항상 터져 나옵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문득 오랜만에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발코니에 화초를 돌보고 마트에 가고 며칠 먹을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속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에서 3번의 빠르고 집요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아니라 날카롭고 요구하는 듯한 노크였습니다. 저는 현관문 렌즈로 밖을 내다보고는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 앞에는 나리가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지치고 보아하니 화가 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말을 시작하려 하자 그녀는 인사도 없이 저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문가에 몇 초간 서서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쿠션에 닿는 것조차 꺼리는 듯 했습니다. 눈은 방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장식장, 창턱의 화초, 식탁 위에 오래된 할머니의 식탁보. 마치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 제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커피를 권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니요, 손님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녀가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듣고 있어. 그만두셔야 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영상, 이 공개적인 히스테리, 집안 망신이에요. 집안?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흥미롭네. 정확히 어떤 집안을 말하는 거니? 나를 잊어버린 집안? 아니면 필요할 때만 존재하는 집안? 엄마는 너무 극적으로 생각해요. 정말?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내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한 게 언제였니? 침묵. 마지막으로 나를 집에 초대하거나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보고 싶다고 말한 게 언제였지? 그녀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엄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아주 간단한 문제야, 나리야. 너는 내가 항상 대기조이고 항상 이해하고 절대 서운해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어. 그녀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몇 초간 마당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엄마 영상으로, 엄마 이야기로, 엄마의 서운함으로 우리 삶을 망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척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야. 그럼 우리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동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아빠는 충격받으셨고 지훈 오빠는 아예 학교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대요. 그럼 내 졸업식에서 마지막 줄에 앉아 있는 건 기분 좋았을까? 너한테서 간단한 사과 대신 진단서를 받는 건 기분 좋았을까?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침묵하고
참고 새해에 문자 한 통이라도 오기를 기다리던 때처럼? 아니, 나리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나 후회, 혹은 그냥 당혹감과 비슷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안 될지도 몰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겠지. 너희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일어나 제게 다가와 안아주었습니다. 진짜로요. 가족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포옹이 아니라 힘껏 떨면서 진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다 큰 딸을 안고 서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아파트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랜만에 어쩌면, 아주 어쩌면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 후로 나리와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고 저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방문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수년간 서 있던 그 두꺼운 침묵과 서운함의 벽에 어떤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와는 예상대로 조용했고 미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반대편에 남을 것이라고 거의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뜻밖의 소식은 우편으로 왔습니다. 날이나 지훈이 미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진짜 공식적인 편지였습니다. 직인이 찍히고 봉투에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 읽고는 그냥 부엌에 주저앉아 한 곳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게시물 중단 요청. 평범한 말로 번역하자면 제 아이들이 저를 명예훼손, 평판훼손, 정신적 고통으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3번 읽고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조용해져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마저 2배로 크게 들렸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 모든 대화 끝에 그들은 저를 침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소송 위협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오랫동안 앉아 생각하고 재고했습니다. 물론 두려웠습니다.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연금으로 사는 평범한 연금 수급자인 저와 변호사와 인맥을 가진 어른이고 부유한 사람들. 하지만 그러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딸깍하고 걸렸습니다. 졸업식 후 그때처럼요. 새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카메라에 보여주었지만 그대로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제 친자식들의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소리 떨림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입을 다물고 제 감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제 고통을 나누는 것을 멈추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렌즈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침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힘들 때 침묵했고, 모욕당할 때 침묵했고, 잊혔을 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이 영상 아래의 댓글은 더 이상 수백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그리고 수만 개였습니다. 영상은 여성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소셜미디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의 기자가 전화했고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크쇼 출연 제의도 왔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커스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영상 게시 며칠 후 그 변호사들로부터 2번째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짧고 건조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이 소송을 취하합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또 하나의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그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구독자들과는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여성들이 제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군가는 그저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옆집에 사는 박 여사님, 68살, 역시 혼자이고 자식들에게 서운함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3층의 마리나 씨가, 그 다음에는 4층의 호라비인 이 선생님이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인생이 홀로 강해지도록 가르친 사람들의 작은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연말,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전화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두지도 않았고 30분마다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지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놓고 식탁에 케이크를 올리고 진정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훈이라고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소리는 조용하고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혈육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 아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딸들이 방학을 기다리는 것, 미나가 무언가 구웠다는 것 등 몇 분간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도 인정도 없었지만 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수년 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는 것을 멈췄지만 갑자기 그 작은 그림자를 받은 사람들이 짓는 그 조용하고 어른스럽고 지친 미소로요. 그날 밤 저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잠옷 차림에 차 한 잔을 들고 카메라 앞에 앉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리에게 아름다운 할리우드식 결말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발걸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다시 믿기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녹화를 끄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남겨주세요. 이것은 영상을 널리 알리고 제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영감을 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